당시 남아있던 300만원은 계좌에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한번 페이스가 꺾이고 나니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고점에서 들어가서 손절매를 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제 나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예비비로 놔두었던 1,500만원에 200만원을 보태 계좌에 입금하고 서두르지 않고 다시 매매를 준비했다. 그렇게 심기일전한 나는 2005년에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빚도 많이 갚았고 예전과 같은 실수를 더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당신의 투자 인생,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속되는 주식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오랜 주식 투자에도 손실이 반복되고 결국 계좌의 돈을 모두 날리고 다시 계좌를 채우고 다시 날리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각각 하루에 1억을 버는 억대 투자자, 주식 투자로 200억을 번 투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지? 라고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두 투자자는 한결 여유 있는 어조로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두 투자자가 말하는 결국 자신이 주식 투자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이 결국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깡통을 차고 나락을 맛본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돈을 버는 투자자로 변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과 마인드셋을 모두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 영상은 정말 한 글자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놨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바탕이 된 침착해님의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 그리고 투자 고수조차 극찬하는 보컬 김용준 투자자의 이 책, 실전 투자의 비밀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몇 번은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뒤가 없었다. 참고로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은 침착해 투자자님의 내용이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은 김영준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진짜 완전 뒤가 없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현실도 만만치 않았다. 나가서 10에서 20만원 벌기가 힘들었고 몸을 갈아서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 나가서 쿠팡 가서 밤새도록 배달하고 대리운전하면서 개고생해서 20만원 벌래? 아니면 어제 종배한 거 아침에 잘 팔아서 하루 2에서 30만원 벌래? 나는 후자를 택한 것이다. 이거 아니면 나는 진짜 나가서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그전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었다. 나의 매매가 없는 게 아니었다. 나는 나의 매매가 확실히 있었다. 나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대략 3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하루에 정말 보수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은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잘 벌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나가서 몸 갈아 넣으며 10만원, 20만원 고생해서 벌 바에 내가 진짜 딱 잘하는 거 원칙만 딱 지켜서 그걸로 하루에 진짜 2에서 30만원만 벌어보자. 딱 이 생각이었다. 3천만원으로 2에서 30만원 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루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꾸준히 벌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이었다. 실력이 된다면 하루에 진짜 최소 2에서 30만원, 보통 50에서 100만원씩은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이 가능하다.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일당 채우면 되겠다는 마인드로 임했다.
그리고 내일 땅을 벌면 그날 매매는 더 욕심내지 않고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나가서 산책하고 다시 마인드셋하고 다음날 시장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오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이었다. 그러다가 진짜 바닥까지 가서 투잡, 쓰리잡도 뛰었던 적도 있었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전업했는데 거기서도 한번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타이밍 맞게 터지면서 그러고 나서 꾸준해진 것 같다. 운도 따라줬던 것이다. 3. 한 달에 모의 투자. 매일 시장을 보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당시 마지막으로 긁어모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매일 시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만 매매했다. 매일 시장을 보면서 매일 복귀했다. 이 자리에 사서 아침에 어디에서 팔았겠다. 이걸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그러니 그래, 내가 이것만 하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많이 벌 수 있겠다. 딴짓거리 안 하면. 난 무조건 하루에 진짜 2에서 30만 원 벌어야 된다. 무조건 이 생각밖에 없었다. 난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하락장에서도 말이다. 나의 자신감의 근거는 오랜 매매 경험에 있다. 내 매매로 많이 벌어도 봤다. 같은 3천만 원이라도 다 같은 3천만 원이 아니다. 수없는 시행착오, 수많은 성공과 실패 후에 3천만 원과 경험, 실패, 성공이 없는 3천만 원은 확연히 다르다. 3천만 원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금액이었다. 제일 많이 매매한 크기였고 직장 다니면서도 예수금 3천만 원이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딴짓거리만 안 하면 되었다.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4. 주력 매매가 잘 먹히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력 매매가 있다고 해도 그게 1년 내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잘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안 먹힐 때에도 꾸준히 종가 베팅을 하였다. 그러면 수익이 나다 안 나다 한다. 계속 퐁당퐁당일 때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요즘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상승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한 템포 쉬었다가 가는지 아니면 장중이라도 가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매매를 조정해 보는 것이다. 바로 안 가고 눌렸다가 가는구나. 뉴스나 재료가 살아있으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결국엔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타점 등을 변경해 봐도 되고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잘 안 되면 손실 방어를 계속하면서 맞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 보면 또 크게 버는 때도 있다. 그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결론은 일단 주력 매매는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다. 계속 갖고 가면서 장과 잘 안 맞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복귀가 중요하다. 내 주력 매매, 주력 타점이 잘 안 맞는다면 왜 안 맞았는지 등을 복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타점 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고민해보고 바꿔서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또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제일 잘하는 주력 매매를 포기해선 안 된다. 다만 잘 안 되면 다른 매매도 조금씩 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5. 하루 100 벌려고 하지마. 이번 이야기는 수급 단타왕님과 침착해님의 투자 조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종가 베팅 관점을 알아야 시간의 투자도 잘하는 것이다. 신고가에 거래대금 터졌고 뉴스에 시장 주도 섹터에 외인 기관 양매수 좋은 종목이고 좋은 종가 베팅 타점이 나온 것이다. 이런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 가격이 상승한다면 좋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이 좋은 종목을 골랐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바로 비중 조절이다. 누군가는 시간외 또는 종가에서 풀로 매수할 것이지만 나는 분할로 매수 대응한다. 풀로 매수한 사람은 쫄려서 털린다. 풀베팅하는 습관으로 크게 잃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풀베팅을 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시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못 번다. 그 시드로는 안 된다. 그냥 10에서 20만 원, 수익률 1에서 2%로 올라가야 한다. 보통 시황, 재료, 수급, 차트 등이 맞는 종목은 다시 상한가 자리까진 간다. 못해도 눌림 나오는 자리에서 수익 주는 구간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라도 풀베팅을 때리면 심리도 쫄리고 대응할 수 있는 추가 금액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심리가 쫄리니 사야 될 자리에서 손절 나가고 손절한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 멘탈 나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비중을 못 지키는 이유는 많이 벌려고 해서 그런 것이다. 2천만 원 시드를 2억이라고 생각하고 20억이라 생각하고 투자해야 한다. 나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경우가 없다. 분할로 계속 매매하는 것이다. 이 습관이 돼야 나중에 시드가 커져도 똑같은 매매가 된다.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면 비중을 일단 낮춰야 한다. 2천만 원 매수해서 5% 수익률로 100만 원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500만 원으로 매수해서 하루에 2에서 3% 수익률로 한 종목으로 10만 원 벌고 오후에 다른 종목으로 하나 해서 또 10만 원, 하루에 2에서 30만 원 벌자는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30만 원, 50만 원도 벌리는 날이 있다. 하루에 최고 한도 30에서 50만 원을 최대치로 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을 벌려고 하니 그게 어려운 것이다. 일단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게 먼저 돼야 한다. 만약 2천만 원으로 하루 1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해도 얼마 안 가 부러진다. 또 깡통 차는 것이다. 침착희님은 슬럼프 당시 장이 개시되기 전에 수기로 원칙이나 루틴 같은 것을 적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 내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어진다. 둘째,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셋째, 출금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수급 단타왕 님도 중요한 조언을 덧붙이셨는데요. 계좌 관리가 실력이다. 출금해야 한다. 출금하지 않으면 주식쟁이들은 계좌에 있는 돈 필연적으로 몰빵한다. 그러니 꼭 출금해야 한다. 실력이 있다면 시드나 투자금은 중요하지 않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역으로 갈 수 있으니 2에서 3년은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토스의 이승건 대표는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95%도 겸손한 표현이고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끈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을 이기는 방법은 끈기뿐이라고. 끈기를 통해서 운이 올 때까지 하면 운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큰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6. 하루 1억 트레이더의 종목 선정. 나는 주력 매매는 종가 베팅이다. 따라서 시간 외 등락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매수 후 다음날 갭이 뜨면 좋지만 안 떠도 내가 다음날이나 다다음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위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종목 선정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다. 그래서 잡주, 테마주 이런 거는 요즘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터지는 종목이 많다 보니 최대한 그런 종목 안에서만 매매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들고 있어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종목이고 수급도 빵빵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보지 않고 있다고 큰 지장이 없다. 그런 종목은 굳이 시간의 등락률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편이다. 7. 종가 베팅 후 다음날 급락 대처법. 시황, 차트, 수급 등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다음날부터 급락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나 역시도 종가 매수에서 생각지 못한 급락이 나온다면 손절로 대응한다. 보통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으로 진입했다면 바로 다음날 모두 빠져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하루 이틀, 다음날 조금 매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급이 들어온 다음날 바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악재 등으로 인한 특이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보통 외인들이 많은 물량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다음날 다시 큰 물량으로 매도하면서 긴 음봉이 만들어진다면 나의 기준으론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 외인들도 본전 아니면 손절하면서까지 털고 나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시황을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진입하는 편이다. 신고가 영역이라면 그런 음봉 이후 다시 주가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 잘라내야 한다. 일단 다 팔고 다음 날까지 봐야 한다. 그리고 다시 호재가 붙으면서 수급이 붙으면 그때 또 다시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손절하지 못해 물려있으면 다음 기회도 없고 멘탈도 관리가 안 된다. 수급 단타왕님은 소설을 쓰지 말라고 영상에서 강하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손절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해당 부분은 영상으로 다시 돌려보시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 차트보단 시황. 차트가 시황과 맞지 않으면 무너졌다가 다시 가는 종목들도 많다. 그래서 차트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받아주는 섹터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급이 지속되면서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 돌파가 나올 때는 먹을 구간이 나온다. 나는 그런 종목을 단기 스윙으로 접근해서 많이 벌었다. 일단 재료나 시황, 일정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차트와 수급을 연계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료나 시황이 좋은 섹터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을 참고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 9. 크게 손실이 났다면 다시 하면 된다. 하지만 내가 왜 손실이 났는지를 복기를 많이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또 크게 손실 나는 날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복귀하면서 손실 보고 다시 또 내 스타일대로 하고 또 수익 내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실수, 손실이 줄어든다. 줄어들면서 수익이 조금 더 쌓이게 되고 그게 자신감이 되고 이게 실수든 뇌동이든 계좌가 망가졌다고 해도 그걸 억지로 지금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그게 제일 좋다. 10. 신고가 영역, 음봉 먹는 양봉자리. 애써 만든 신고가 장대 양봉에서 바로 다음날 올려놓은 가격을 모두 반납하는 긴 음봉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시황과 재료가 좋다면 다시 재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먼저 다시 수급이 붙는지 여부부터 살핀다. 수급이 빠지면서 긴 음봉이 나왔더라도
시황이 좋으면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재도전하는 상승 양봉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황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다면 그런 경우는 종가 베팅으로 대응한다. 종가 베팅을 한 다음날 약간 주가가 빠져도 바로 매도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야 왔다 갔다 하므로 1차 잠정 수급이 뜨는 10시까지 일단 홀딩한다. 그리고 10시에 확인했을 때 주가가 상승 중이고 기관은 매수로 찍혔고 프로그램도 안 나가고 있고 분봉상 전날 윗꼬리까지 상승하는 신고가 영역이라면 그런 경우 나는 불타기로 대응한다. 기관도 계속 매수로 찍히고 프로그램도 안 나가고 추세적으로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계속 보유한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음봉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신고가 자리도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다시 침착해님의 영상을 다시 봤는데도 영상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깊고 진하다는 이야기겠죠. 해당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꼭 다시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1. 알바트로스 성필규 투자자가 극찬한 투자자. 알바트로스 성필규 투자자는 많은 투자 서적 중 보컬 김영준 투자자의 서적을 가장 돋보이는 책이라 말합니다. 먼저 그가 들려주는 보컬 김영준 투자자에 대해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전 투자 대회에서 대회마다 최상위권에 입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보컬님이 참가한 투자 대회는 상승장뿐 아니라 하락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가 거둔 성적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는 당당히 실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보석 같은 존재이다.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저자는 이 책, 실전 투자의 비밀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오답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책에서는 보기 힘든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보컬님의 실제 모습이 그러하듯 말이다. 그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느낀 좌절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그 좌절감을 극복하고 승자의 자리에 오르게 한 투자 방법들을 상세히 서술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내가 그가 된 것처럼 흥미진진할 정도로 재밌었다. 책을 다 읽고 덮고 나서는 실전에 유용한 책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실전 투자에 필요한 저자만의 13가지 기술을 담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책에서 한 이야기는 한 줄 한 줄이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원칙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은 같은 길을 걸어온 트레이더로서 100% 공감하는 말이다.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에서 그가 느끼고 깨달았던 원칙은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큰 지침이 될 것이다. 어떠신가요? 사실 이 정도면 고수가 인정한 또는 고수가 극찬한 고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기의 투자라면 보컬 김영준 투자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00만 원으로 200억을 번 그의 투자 극복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200억을 번 투자자의 과거. 내가 왜 투자를 시작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방이 점점 어두워졌고 내 마음도 어두워졌다. 밤이 되니 감정은 더 기세등등해져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갔다.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까? 초점 없는 시선으로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나도 그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럴 때면 늘 부모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내게서 연락이 끊긴 지난 1년 동안 아마 두 분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우셨을 것이고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속으로 우셨을 것이다. 두 분께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나라는 놈은 대체 뭔가? 밤이 새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나는 아무 결정을 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돈을 아낀다고 라면과 밥, 장아찌만 먹고 지낸 세월이 서글프기만 했다. 그런 나를 위로해 주겠다며 친구는 없는 형편에 나를 노래방에 데리고 갔다. 마음을 풀라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노래를 부를 때인가 싶었고 큰 사치 같았다. 며칠 후 그 친구 역시 더 이상 오이도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말하며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13. 회복 불능. 그 친구가 떠난 밤, 비관에 차 있던 나는 외롭고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성공하겠다는 조급함이 강해졌다. 당시 남아있던 300만 원은 계좌에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한번 페이스가 꺾이고 나니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고점에서 들어가서 손절매를 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제 나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모텔 주차관리 일을 시작했다. 말이 주차관리였지 객실 청소까지 해야 했다. 마음이 급했던 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50만 원을 다시 계좌에 넣고 매매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남은 돈은 겨우 몇만 원이었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다. 세상 모든 일이 귀찮아진 나는 오이도 원룸을 정리하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14.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 오이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까지 빌려 쓴 상황이었다.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나는 도망치듯 오이도를 떠나야 했다. 무작정 전철을 탔고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막막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서울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그 소리에 무작정 내렸다. 서울역 광장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다. 이내 노숙자들 틈에 끼어 잠이 들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욕심도 없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배고픔은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옆의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무료 급식소에 찾아가 끼니를 때우고 밤이 되면 돌아와 사람들 틈에서 잠이 들었다. 주식 투자로 200억을 번 투자자가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던 사흘째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과연 집으로 돌아간 그는 바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5. 이렇게 살 순 없어. 거의 1년 만이었다.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말씀도 못하시고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하셨다.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어머니께서 눈물 흘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었다. 일단 급한 사채 빚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셔서 다시 자동차를 찾아올 수 있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어떤 일도
가리지 않았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400만 원 남짓이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이자를 내기도 벅찼다. 2004년 12월,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평생 빚만 갚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열심히 일한 만큼 생활은 나아져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귀를 써야 제자리고 조금만 숨을 돌리면 낙오돼 버리는 상황이었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 4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어림없는 일이라 판단이 서자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빚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어렵게 모아둔 300만 원으로 다시 매매를 시작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장중에 주식시장을 계속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내가 세워둔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며 느리게 매매를 했다. 차근차근 매매를 하자 2개월 만에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전업 투자를 해보자. 이번에도 실패하면 절대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며 회사를 그만두었다. 앞의 침착기 투자자 역시 투잡 쓰리잡을 뛰어봤다고 말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하루 20만 원을 벌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보니 보컬 김영준 투자자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김영준 투자자의 실전 투자의 비밀을 읽어보시면 그의 절절한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시 전업 투자에 도전하는 보컬 김영준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는 지금까지 실패를 딛고 돈 버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공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6. 다시 한번 전업 투자에 도전. 나는 다시 전업 투자자가 되었다. 2000년 초 꿈에 부풀어 전업 투자의 문을 열어젖힌 후로부터 5년 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번에는 큰 돈을 벌기 위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내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자고 결심했다. 언제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돌진했지만 이번에는 차갑게 다가섰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시장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치기 어린 마음은 더 이상 없었다. 숱한 실패를 하면서도 기법도 다듬었고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는 감각도 나름 날카로워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날뛰지 않을 만큼 노련해진 것이었다. 2005년 2월 모아둔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융통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2,000만 원을 벌었다. 점점 더 기법을 정교하게 다듬어갔고 자신감이 불어갔다. 이때 상승음봉 매매법을 개발했는데 당시 시장 상황에 잘 맞아떨어졌다. 착실히 빚을 갚아나가면서 6개월 만에 5,000만 원을 벌었다. 17. 또 원점. 6월 28일. 이날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당시 원풍물산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었다.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1파 이후 2파째로 가파른 상승 중이었다. 4일째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시작부터 상한가였다. 그런데 갑자기 꺾이는 것이었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했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0%까지 급락했다. 낙폭으로 보면 25%나 되었다. 그때 상한가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해봐서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동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했다. 원폭물산의 주가는 마이너스 10%에서 멈출 기미가 없이 하락하여 결국 하한가로 갔다. 나는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건 급반등이다. 나는 미수까지 사용해 풀베팅을 했다. 하지만 주가는 반등 없이 하한가로 마감했다. 정말 눈물이 났다. 잘 되고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또 원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천만 원 중 빚을 갚기 위해 예비비로 1,500만 원을 빼놓았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도 하한가 출발이었다. 지독한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고 주문이라도 외우고 싶었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 내가 저지른 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눈앞에 있었다. 그렇지만 매도할 수가 없었다. 하한가 매도 잔량만 잔뜩 쌓여 있을 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주가는 1호가도 올라가지 못하고 점 하한가로 마감했다. 온종일 아무 일도 못한 채 모니터 앞에 묶여 바라만 보고 있었다. 지독한 형벌이었다. 내가 매수한 주식을 모두 줄 테니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이를 극복해야 했고 다음날 하한가 근처에서 모두 매도했다. 투자한 3,500만 원 중 800만 원이 남았다. 한 번의 매매로 2,700만 원이 날아간 것이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몇 달 동안 살얼음 바늘 걷듯 조심해서 온 정신을 집중했는데 18. 머리를 쥐어뜯고 나를 질책해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이곳에서 승부를 봐야 했다. 머리를 쥐어뜯고 나를 질책하는 대신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봤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따져봤다. 나를 탓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 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면 언제나 피눈물이 났다. 잃어버린 돈 생각만 하며 울부짖느니 냉정해지는데 더 힘을 쏟았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다. 예비비로 놔두었던 1,500만 원에 200만 원을 보태 계좌에 입금하고 서두르지 않고 다시 매매를 준비했다. 그렇게 심기일전한 나는 2005년에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빚도 많이 갚았고 예전과 같은 실수를 더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2005년 6월 이후부터는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원폭물산에서 크게 다친 이후 현재까지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월 단위로 손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19. 내가 결국 성공했던 중요한 이유. 나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손실을 낸 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 기법이 잘 다듬어진 것이고 심리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내가 실패한 원인은 큰 수익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수익은 많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모두 날려버리는 것을 반복했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나는 실패가 계속되는 무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법에만 매달리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어떠신가요? 저자는 이후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IT버블, 9.11 테러 등 별의별 사건을 경험하며 주식시장을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차근차근 매매를 해나갔고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착실히 수익을 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6년 4억이라는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됩니다. 빚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자 매매에 여유도 생겨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손실낸 달 없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0억을 벌었을 때보다 빚을 모두 다 갚고 1억을 모았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고 회상하는 보컬 김영준 투자자. 그는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매매 원칙을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20. 나의 오늘을 만든 매매 원칙. 오이도로 떠나기 전 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원칙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매매와 그로 인한 실패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방심 때문에 재앙이 닥치는 법이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에 원칙을 어기게 된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가장 빠른 길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은 절대 빚을 내서 매매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단기건 장기건 마찬가지다. 혹시 장기 투자는 덜 투기적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상장 폐지를 당해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것이다. 주식시장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생활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으로만 매매해야 한다. 미수와 신용대출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당부하는 것이다. 원칙 1.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초기에 이런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해서 제1원칙으로 정해놓았다. 하향 추세가 분명한데 곧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매수했다가 추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 원칙 2. 손절매를 빨리 판단하라. 손절매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계좌를 오래 보존하는 길이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때가 있다. 물타기를 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반등 시점에 매도해야 한다. 반등이 되면 이번에는 수익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물타기한 물량에서까지 손실을 내게 된다. 원칙 3. 매매 실수를 한 후에는 조심해서 매매하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마라. 내가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원칙 중 가장 뼈아픈 상처를 준 항목이다. 사실 어이없게 손실을 보면 누구나 이성을 잃기 마련이다. 나는 특히 그런 경향이 심해서 내가 깡통찬 대부분의 경우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매에서 실수가 났다면 정말 조심해서 매매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매매 원칙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날은 HTS를 꺼버리는 것이 나도 살리고 계좌도 살리는 길이다. 원칙 4.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딱히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없는데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매수하고 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다. 이 원칙 역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노렸던 종목이 급등하는데 다른 종목을 보느라 매수 타이밍을 놓쳤거나 몇 호가만 더 내려오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급반등을 해버리면 매우 억울한 감정이 든다. 그 억울함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수익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월등히 높다. 원칙 5.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마라. 주식은 도박이 아니므로 한탕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보통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은 이 경우에 속한다. 나 또한 한 방의 승부를 보려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DSR 제강이라는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이 그 예다. 더군다나 그 후에 손실을 복구하겠다고 미수로 풀베팅을 한 것도 한탕주의 때문이었다. 앞에서 부끄러운 내 과거를 다 털어놓았듯이 이런 관점을 갖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반드시 계좌는 깡통이 된다. 원칙 6. 주식시장을 볼 때 항상 유쾌하게 하라.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먼저 유쾌한 기분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주식시장도 나에게 우호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 상황이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분석하고 매매에 임할 수 있다. 여기서도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자면 나는 주식시장을 싸움판의 상대로 봤고 후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마치 주식시장이 나를 경계하거나 벌을 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그 감정을 극복했고 유쾌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장을 대하고 있다. 원칙 7. 많이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라. 이 원칙만큼은 정말 잘 지켰다. 학교 다닐 때 이만큼 공부했다면 서울대는 물론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고들었다. 일단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배운 뒤에는 그것들이 단지 이론일 뿐인지 실전에서도 힘을 갖는지는 자신의 경험으로 판별해야 한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바보를 이길 수 없다. 마치며 보컬 김영준 투자자는 책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습관의 문제라고요. 김영준 투자자는 수익을 내는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 6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 주식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매매 습관을 다져왔다고, 그 매매 습관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자신이 욕심을 더 부리는지, 어떤 경우에 공포를 느껴 투매를 하는지를 똑똑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제3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언제 욕심을 느끼는지, 그리고 언제 공포를 느끼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실전에 나서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며 책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영상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오늘 영상으로 어떤 깨달음 또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투자에 나서 침착해님처럼, 보컬 김영준 투자자처럼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룰 분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해야 했고 피할 수 없기에 처절하게 원칙을 지켜가며 냉정하게 투자했습니다. 그야말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룬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큰 손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분명 아셨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알바트로스 성필규 투자자가 실전에서도 필요한 보컬 김영준 투자자만의 13가지 기법을 언급했기에 그 기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인데요. 다음 시간은 그 기법을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가 4억의 빚을 갚는데 큰 기여를 한 투자법도 공개가 될 테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